안녕하십니까? 이승만TV입니다. 저는 동국대 경제학과의 김낙연 교수입니다. 오늘은 식민지배의 부정, 긍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된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비판 중 하나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친일 매국하는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부 방송 매체들은 마녀 사냥하듯이 이 책의 내용을 왜곡해서 음해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민정수석 시절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일반 사람들도 이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비난 대열에 합류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합니다. 이 와중에 여러 매체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 책을 비평해 준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 중에는 여전히 이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좀 더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로는 오마이뉴스에 실린 정강수 교수의 비판이 있으며 후자의 사례로는 주간조선에 실린 이선민 기자의 문제 제기가 있고 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민 기자는 자신의 글을 반일 종족주의가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좌파 민족주의가 아니라 우파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강수 교수의 비판은 좌파 민족주의로부터의 반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비평 모두 경제적 수탈이나 식민 지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두 비평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제기된 문제 중에서 독도와 위안부, 미칭용에 관한 것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반론이 있거나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 정강수 교수는 일제가 총칼로 조선 농민들의 토지와 쌀을 약탈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수탈이 없었단 말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제도와 정책을 통한 수탈이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와 닿지 않는데 먼저 이 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일제가 쌀 증산을 위해 수리조합을 만들어 수리시설을 건설했는데 그때 수리조합에 편입된 조선인 농민은 과중한 조합비 부담으로 농지를 상실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인들은 짧은 기간에 대지주로 변신했고 그들 주도로 쌀 증산과 일본으로의 이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 교수는 토지 수탈, 쌀 수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연 설명과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일제가 1920년대에 추진한 산미증식 계획은 쌀 증산을 위해서는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 보았고 이를 위해 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자금이 소요되므로 총독부는 식산은행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서 수리시설을 건설하고 그 혜택을 보는 농민들이 수리조합을 결성하고 조합비를 걷어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수리조합에 편입된 농가는 그 혜택을 보지만 조합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위치에 따라서 수혜받는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조합비 부담도 차등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농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곤 했지요. 이를 조정하지 못해 조합 자체가 설립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총독부는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도 하였습니다. 설립된 수리조합 수는 1935년에 190개에 이르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과 후에 쌀 생산을 비교해 보면 평균 2배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조합비를 내는 지주는 늘어난 수입 중에서 40에서 60%를 조합비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적으로는 수리조합이 경제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합에 따라서는 성과의 차이가 커서 쌀의 증수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해서 그 수익으로 조합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수지를 맞추지 못한 농가 중에서 토지를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겠죠. 전 교수는 이를 두고 토지 수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그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얼마나 내었는지 또는 그 정책 효과가 어느 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책의 결과에 일부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 정책이 누구를 수탈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 교수는 노골적인 약탈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도와 정책을 통한 수탈이 강범하게 자행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약탈은 없었지만 수탈이 있었다는 설명도 알기 어렵거니와 어느 경우든 강제성의 개입을 입증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주장은 수탈론에 입각한 교과서의 서술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변형된 수탈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당시 조선의 농민, 특히 소작농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원인을 결국 낮은 농업 생산성과 토지에 비한 인구의 과잉, 그로 인한 강고한 지주제의 존속이라는 전통사회 이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정책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조선 내부에서 찾다 보니 일제를 면책해주는 논리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가 그 근거로 제시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100년간 비농업 취업자의 농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1은 이 문제를 음미하는 데 많은 시사를 줍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 해방 전이나 해방 후에도 비농업 취업자가 농가 인구보다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농촌 인구가 도시의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해 갔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전은 물론이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0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증가율이 0보다 커서 절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농촌의 경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지는 상대적으로 더 귀해지고 사람의 값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지주제가 강고하게 유지된 것은 그 때문이죠. 사람값이 싸지다 보니 노동력의 투입을 줄이는 기술, 예컨대 기계화 같은 것이 개발될 이유가 없으며 전통사회 이래에 저급한 농업기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1970년 이후가 되면 고도성장기에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농촌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자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임금이 올라가니 기계화가 진행되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농가 소득도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 추동력은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의 빠른 증가 때문에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의 혜택이 농촌의 저변에까지 파급된 것입니다. 이처럼 장기 통계는 해당 시기가 다른 시기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게 됨으로써 그 시기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해방 전에 소작농의 빈곤의 원인을 전통사회 이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다른 대도국이 아직도 빠져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정 교수는 당시 빈곤의 원인을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가 사례로 든 농업정책, 즉 산미증식 계획은 수리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린 거고 생산물인 쌀의 이출을 촉진한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학 개념으로 보면 이들 정책이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할지언정 왜 빈곤의 원인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 교수는 또한 반일 종족주의가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분명히 강조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일본은 구 한국 정부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아 식민지로 지배했습니다. 한나라의 주권을 문자 그대로 강탈했다고 할 수 있죠. 일제는 바로 이 점에서 비판과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곧 토지나 식량을 마구잡이로 수탈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민족 간 차별이 무수히 이루어졌겠지만 차별을 제도로 공식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한 지방으로 완전히 편입해서 일본화하는 동아정책의 지배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그는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의 수탈과 악행에는 한없이 관대한 논리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일제가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 했는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선민 기자는 일단 해방 전의 조선 경제는 일본 중심의 지역 통합 체제에 편입돼서 무역이 활성화되고 산업 구조도 빠르게 변했고 조선인 공장과 회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본서의 서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엄밀한 학문적 성과 입각에 있는 것인 한 우리의 통념이나 상식과 다르더라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빠져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제 시기의 경제 성장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교과서로 배웠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젊은 세대가 느끼게 될 당혹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기자는 경제적 변화에 비해 정치적 또는 사회적 권리가 뒤처져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점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해방 후에 비해 해방 전은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높았고 성장률은 그 2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일제 시기 경제 성장의 특징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기자는 이 중에서 특히 해방 전과 후의 경제 성장률의 격차에 주목하고 결국 일제 시기에는 한국이 독립했을 때 달성할 수 있었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일제가 가로막고 있었으며 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했는지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설명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두 시기의 경제 성장률의 차이는 독립국 여부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로부터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기간은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를 면치 못한 반면 2차 대전 이후는 세계 사상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예외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 모든 방면에서도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는 필자도 이견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보다 중요한 논점인데 반일 종족주의의 논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비판되고 있듯이 자칫하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기자는 이 책이 개항기 애국개몽운동과 그 계보를 잇는 보수 우익의 성장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강조해야 그러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국개몽운동 세력의 노력과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되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을 빼어버리면 결국은 그래서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논리로 귀결될 우려가 있고 그 경우 일제의 식민 지배를 비판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1과 2 어느 쪽도 근대화의 설명으로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의 경우는 근대적 제도를 전제했을 때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 제도의 도입은 당시 고종을 비롯한 위정자들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에 대항해서 자주적 근대화를 꿈꿨던 애국개몽운동 세력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근대적 제도의 이식과 시행은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냉엄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인은 이렇게 근대 제도가 시행된 후 그것을 학습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갖고 해방 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자의 인식은 전자, 즉 근대적 제도의 이식을 놓친 채 후자, 즉 조선인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일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경우는 일제의 지배 덕분이 아니라 일제가 이식한 근대적 제도의 덕분이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에 이식한 제도는 곧 식민지 지배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해서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해방 후에 옵니다. 여기서는 민법을 사례로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해방 전에 조선 민사령이라는 형태로 일본 민법이 거의 그대로 조선에도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해방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1950년대 말 한글로 된 민법이 제정되고 1960년에 시행되기에 이르렀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방 전에 시행된 조선 민사령, 즉 일본의 민법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민법안을 기초한 김병로 선생은 일제의 민법전과 민법학 자체가 프랑스법이나 독일법 등을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한 것이며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입니다. 즉 민법에는 재산권의 보호나 계약 또는 영업의 자유, 회사 제도와 같은 근대 사회의 원리나 제도가 담겨 있는데 이는 서구에서 유래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있습니다. 해방 후 독립국가가 되어
그때까지 유구해왔던 일본의 민법을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 북한은 식민지 지배를 청산한답시고 이를 폐기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민주적 법의식이나 조선인민의 이익 이런 거를 강조 앞세우게 되는데, 이는 법을 정치에 종속시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후 남북한의 발전 경로가 갈라지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때 묻은 아기를 목욕시키고 구정물만 버려야 되는데 북한은 아기도 함께 버린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한은 비록 때가 묻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아기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기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근대적 제도를 말하며 때 묻은 것은 식민지 지배의 일환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세계 문명의 발전사를 보면 어느 지역, 근대의 경우는 서구가 되겠죠. 어느 지역에서 새로운 사상과 제도가 출현하고 그것이 보편성을 가질 경우 다른 지역, 이러면 예컨대 비서구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다른 지역은 이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문명이 더 풍부해집니다. 한국에서 근대적 제도의 이식과 수용은 불행히도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 자신이 비서구에 속한 일제를 매개로 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일제 시기도 포함해서 이러한 서구 근대 문명의 확산과 수용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례